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범죄심리학 이제 네 번째 시간, 차훈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범죄자의 내면, 즉 브레이크가 고장난 낮은 자기 통제감과 그 다음에 밑바닥을 치는 낮은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골마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도대체 어떻게 밖으로 튀어나올까요? 이제 바로 오늘 배울 주제 공격성, 어그레션에 대해 형태에 대해로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범죄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가장 직접적인 무기인 셈이죠. 그래서 이제 공격성의 개념과 범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성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 근원은 바로 우리가 배웠던 낮은 자아 존중감과 자기 통제감에 맞닿아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타인을 향한 폭력으로 나타나거나 심할 경우에는 자신을 향한 공격, 즉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형태로 발현이 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무서운 공격성을 어떻게 정의를 했을까요? 올베우스라는 학자는 1994년에 적이나 증오와 관계가 있는 파괴적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타격을 가하거나 악의를 품은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손상을 입히려는 욕구와 행위라는 거죠. 렌토 줄린스키라는 학자 역시 이제 비슷하게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격성은 이제 주먹질처럼 눈에 보이는 폭력만 해당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격성은 심리적, 사회적, 물리적, 언어적, 정신적이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우리 일상에 존재합니다. 가장 흔한 물리적, 신체적 공격은 길거리의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되는 폭행부터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멍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공격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부부나 부자 간에 주고받는 심한 욕설이나 모욕과 같은 가정 내 폭언 역시 치명적인 언어적, 심리적 공격입니다. 또한 학교나 직장에서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집단 따돌림, 왕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사회적, 심리적 공격입니다. 이 왕따가 정말 이제 무서운 거는 그 자체로는 법적 처벌을 받는 범죄가 아닐지는 몰라도 심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공격성을 세부적으로 유형을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공격성은 양상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를 해부하고 분류하는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이제 대체로 학계에서는 이 공격성을 4가지 정도 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는 적대적 공격성과 도구적 공격성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방식에 따라서는 직접적 공격성과 간접적 공격성으로 나눕니다. 형태에 따라서는 신체 언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고요. 동기에 따라서는 주도적 공격성과 반응적 공격성으로 나눕니다. 지금부터는 이 4가지 차원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적대적 공격성 대 도구적 공격성입니다.
첫 번째 분류입니다. 이제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적대적 공격성, 허스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분노 폭발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상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상대방을 짓밟고 괴롭히며 피해를 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살인이나 강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오래됐는데 2012년 직장 내 따돌림에 대한 분노로 전 동료를 살해하려 했던 여의도 흉기 난동 사건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도구적 공격성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폭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타인의 돈이나 아니면 지위, 보석, 이런 중요한 이런 금전적인 거 있죠? 이런 것 등을 이제 취득할 욕망이 목적이고, 폭력은 단지 그것을 얻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강도나 화이트 칼라 범죄가 그렇죠. 누군가를 신체적으로 해치려는 목적은 처음엔 없었지만 내 목표 달성, 절도, 도둑질과 같은 목표 달성에 상대방이 방해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의도치 않게 폭력을 쓰게 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 공격성 대 간접적 공격성의 행동 양식인데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분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 공격성, 다이렉트,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내 손에 피를 직접 묻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대치하여 공격 행동을 가하죠. 발로 차고 때리는 등 눈에 띄는 신체적 가해를 수반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무서워지는 건 간접적 공격성, 인다이렉트입니다. 이들은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네, 제3자로 통하거나 자신을 은폐한 채 아주 비열하게 행동하죠. 단톡방에서 특정 학생만 배척하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몰래 숨기거나 뒤에서 불쾌한 소문을 쫙 퍼뜨리는 등 아주 비겁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심리적 특성으로 비교해 보면 아주 명확한 차이가 납니다. 정서적 측면으로 보자면 직접적 공격은 얼굴이 시뻘개지는 분노가 주 원인이지만 뒤에서 조종하는 간접적 공격은 감정이 좀 더 중립적이고 차갑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나 사이버, 절도, 범죄, 사이버 범죄 같은 게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인지적 측면에서도 직접적 공격은 확연하게 적대적인 속성을 띠지만 간접적 공격은 아주 계획적이고 계산적으로 치밀하게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정보를 악용한다든지 이런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발달 시기도 각각 다릅니다. 직접적 공격은 어릴 때 잘못된 사회화 탓에 초기 청소년기부터 빨리 나타나는 반면에 이걸 갖다가 생애 지속형 범죄자 패턴이라고 하고요. 간접적 공격은 머리가 좀 굵어서 굵어진 이제 청소년 후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분류는 동기에 의한 것입니다. 동기에 의한 것인 주도적 공격성 대 반응적 공격성입니다.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느냐, 이거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도적 공격성, 프로액티브, 이것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세력이나 특권을 얻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일진무리의 우두머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들은 남을 도구로 생각해서 죄책감이나 공감 능력이 아예 결여되어 있고 겉으로는 유머 감각과 리더십이 있는 척 포장을 하는 아주 교활한 특성을 지닙니다.
반면 반응적 공격성은 누군가 나를 위협하거나 도발했다고 느끼면 욱해서 튀어나오는 적대적 분노 반응입니다. 이들은 화가 너무 많고 충동적입니다. 사회성이나 정서 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대인관계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항상 고독하고요. 불안해하고 따돌림을 겪는 등 굉장히 짠하고 불안정한 내면을 가진 측면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사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형태입니다. 자, 이 형태는 이제 몽스 등의 학자가 이제 그 분류한 신체 언어적 공격성 대 관계적 공격성입니다. 물건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는 신체적 공격성, 욕설을 내뱉는 언어적 공격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적 공격성, relational, 이것은 타인의 관계망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을 합니다. 따돌리거나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이런 공격을 당한 피해자는 지독한 외로움, 우울, 소외라는 심각한 늪에 빠지게 됩니다. 왜 요즘 아이들에게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이 무섭게 번질까요? 바로 현대사회의 이제 병폐인 사회평가 불안 때문입니다. 타인이나 또래 집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거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무리해서 인정받고 싶은 과도한 욕망이 뒤틀려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들은 절대 충동적으로 주먹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아주 은밀하고 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타인의 사회적인 생명을 끊어놓죠. 이것이 우리가 범죄심리학에서 이 공격성의 세부 양상을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공격성의 개념과 유형들을 다루었다면, 자, 이제 이어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들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해답, 즉 이제 환경적 요인들을 심도 있게 파헤치는 파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정폭력의 대물림, 폭력적인 미디어, 그리고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인터넷 게임 중독까지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자주 접하고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공격성이 굉장히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먹을 휘두르는 것부터 뒤에서 교묘하게 소문을 퍼뜨려서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까지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잔인하고 공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격성을 폭발시키는 스위치, 즉 환경적 요인들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성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수많은 범죄 심리학 연구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 개인이 어떤 가정 환경 내에서 성장했는가가 그 사람의 공격성에 가장 중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공격성을 키우는 핵심 영향 요인을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 가장 뿌리가 되는 그 가정, 개인 환경적 요인입니다. 여기에는 부모의 애착, 부모 감독, 그 다음에 부모 학대, 부부 갈등, 그리고 방임,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둘째, 현대사회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대중매체의 영향입니다. TV, 영화 속 폭력물들이죠. 셋째, 오늘날 청소년과 성인 모두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되는 인터넷 게임의 영향입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기둥을 하나씩 무너뜨려 가면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그 가정 환경 요인을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부모 애착과 부모 감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제 이론 기억나시죠? 사회 통제 이론. 여기서 트래비스 허시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이 허시라는 유명한 학자의 사회 유대 이론을 빌려오자면 아이가 이제 세상과 맺는 가장 첫 번째 끈이 바로 부모와의 애착입니다. attachment. 그래서 이 부모와의 유대가 약화되거나 깨져버릴 때 아이의 마음속엔 공격성이 자라나고 결국 범죄라는 싹을 틔우게 됩니다. 반대로 안정적이고 끈끈하게 밀착된 부모와의 애착은 훗날 아이가 분노할 상황에서도 공격성을 감소시켜주는 튼튼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 감독입니다. 슈퍼비전. 그래서 감독이라고 해서 24시간 감시하고 억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밖에 있을 때 도대체 누구와 어울리며 무엇을 하고 언제 귀가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적절한 울타리와 감독은 아이가 비행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억제해주고 결과적으로 공격성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이 울타리가 오히려 지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 학대, child abuse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고 자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공격성이 눈에 띄게 아주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훈육을 빙자한 체벌의 부작용입니다. 아이를 바르게 키우겠다며 사용하는 거부적인 양육 행동이나 엄격하고 폭력적인 매나 체벌은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이 내면의 공격성을 비정상적으로 증폭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이렇게 부모의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 인해서 공격성이 극대화된 자녀가 훗날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배운 유일한 문제 해결 방식인 폭력을 똑같이 사용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세대 간 전승, 폭력의 대물림이라고 하죠. 네, 이것이 일어난다는 끔찍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갈등과 방임이 있는데요. 자녀를 직접 때리지 않아도 부모가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역시 치명적입니다. 부부 갈등이죠. 부모는 자녀의 가장 완벽한 거울이자 역할 모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잦은 다툼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감, 그리고 분노와 같은 공격적인 감정을 고스란히 흡수하게 됩니다. 실제로 부부폭력에 노출된 자녀는 신체적, 언어적, 수동적, 심지어 회피적 공격성까지 모든 면에서 공격 수치가 껑충 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학대, 바로 방임입니다. 바로 밥을 제대로 이제 주지 않거나, 밥 되게 중요하죠, 살면서. 예. 밥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씻기지 않는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양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입니다.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아이에게 세상에 대한 지독한 불신, 소외감, 불안, 우울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 억눌린 감정들은 결국 세상을 향한 맹렬한 분노와 공격성으로 발현이 되죠. 특히 아주 어린 나이일수록 학대와 방임이 뇌와 정서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대중매체의 영향, TV, 영화 등으로 해서 이제 집 밖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둥 바로 이제 대중매체의 영향입니다. 자, 이제 영화나 드라마, 이제 갈수록 제가 이제 영화를
보고 이제 뭐 넷플릭스도 보고 가끔 보는데요. 갈수록 표현이 굉장히 과감해지는 것 같아요. 요새 영화도 그렇고. 네.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멋진 배우가 화려한 액션으로 적을 무찌르고 은행 강도가 기발한 수법으로 돈을 훔치는 장면들 많이 보셨죠? 이러한 미디어의 폭력성은 실제로 신종 수법을 모방하는 모방 범죄를 폭발적으로 유발하기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에이커스라는 학자의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에이커스는 범죄와 비행이 사람들과의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미디어 속 폭력적인 행위를 현실에서 멋지다고, 보통은 뭐 멋지다고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죠. 네,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네, 모방하거나 나쁜 놈은 때려도 돼, 예, 해서 범죄를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마음속의 공격성이 쑥쑥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폭력적인 장면을 많이 시청할수록 우리의 뇌는 폭력적인 행동을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아주 잘못 정의하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짙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 아주 심각한 문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가학적 에로물, 음란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이제 주먹질이 오가는 일반 폭력물에 노출된 사람보다 폭력과 성이 결합된 에로물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사람이 훨씬 더 심각하고 끔찍한 공격적 성향을 보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적대감이나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냉담한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연쇄 강간과 같은 아주 심각하고 흉악한 성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극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폭력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대조군에 비해서 공격적 사고와 그 다음에 행동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직접적 효과가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폭력 매체는 청소년 비행 행동의 직접적인 방아쇠 역할을 하는 가장 위험하고도 높은 변수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동, 현대 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이제 인터넷 게임입니다. 요즘 청소년의 무려 4분의 3이 이제 게임을 즐긴다고 하죠. 네, 인터넷이나 제가 보기엔 더 즐기는 것 같아요. 4분의 3이라고 하는데, 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이제 빠진 아이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재미로 하는 게임이 근데 이제 왜 문제가 될까요? 보자면 폭력적인 인터넷 게임에 하루 종일 이제 과몰입하게 되면 인간의 뇌에서 자기 통제, 자기 조절 능력을 담당하는 브레이크가 서서히 고장이 납니다. 브레이크가 풀리니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서 충동성, 타인을 향한 적대감, 공격성,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는 흥분성이 지나치게 치솟게 되죠. 더 무서운 것은 가상현실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게임 속에서 사람을 베고 찌르며 얻던 그 쾌감과 폭력을 현실 세계에서도 그대로 시도해보고 싶은 기괴한 충동과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이론일까요? 참혹한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은둔형 외톨이로 방구석에서 이제 그 폭력적인 게임에만 빠져 살던 10대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친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었고요. 이게 이제 게임속 폭력이 현실로 튀어나온 전형적인 비극이죠. 학술적 검증 결과도 명백합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정도가 강해질수록 아이들의 마음속 공격성은 비례해서 강해지고 스스로 제어하는 자기 통제력과 자아 존중감은 바닥으로
눈독박질 치게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들의 경우에도 직장이나 현실에서 겪는 우울, 스트레스, 불안과 같은 그 부정적 환경이 폭력 게임이라는 도화선을 만날 때 공격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폭발하는 공격성은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악플을 달거나 해킹을 하거나 신종 사이버 범죄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개인의 범죄를 탓하기 이전에 폭력적인 미디어와 게임의 무방비로 노출된 이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